안녕하십니까, 김용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가이드 시리즈에 대한 첫 번째 외과 파트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가이드 수술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인 외과 파트의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교육을 하거나 받을 때 임플란트를 적절한 위치에 좋은 각도로, 즉 잘 심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임플란트를 잘 심어야 될까요? 최근에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캐드캠 어바트먼트를 이용해서 잘못 식립된 임플란트의 위치도 보상하고 보철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허용 범위들이 넓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임플란트의 장기 안정성을 위해서는 임플란트를 좋은 위치에 좋은 각도로 잘 심어야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를 잘못된 위치에 식립되면 보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생체 역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식립되게 되면, 즉 아이디어란 위치가 아닌 보철물의 센터에서 벗어난 위치에 식립하게 되면 과도한 캔틸레버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밴딩 모멘트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메커니컬한 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또한 전치부에서는 신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구치부에서 그런 메커니컬한 프로블럼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좀 유지관리가 잘 안 되게 되면 환자가 지속적으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나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에 이완이 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컴플리케이션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잘 심어야 되겠죠. 전치부에서 이런 불량한 보철물들도 만들지 않아야 되겠고요. 제가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 제가 16번과 17번의 두 개의 임플란트를 사이너스 수술과 동시에 식립했던 환자가 되겠는데, 기존의 다른 치과에서 식립된 여러 임플란트들의 심한 불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20번 때 24번, 6번, 7번에 저렇게 3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포유닛 브릿지를 만들었던 저 부위에 계속 불편감을 호소하셔서 환자분께서 저 임플란트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파노라마상으로 봤었을 때는 임플란트의 근원심적인 위치가 조금 부적절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싱글 임플란트 같은 경우라면 안 좋겠지만 저 3개의 임플란트를 스플린팅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힘들이 여러 임플란트에 분산될 거기 때문에 메커니컬한 그런 문제들은 적겠죠. 하지만 유지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노라마상으로는 근원심적인 위치는 알 수 있겠지만 버커링괄적인 임플란트 위치는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상부의 브릿지를 제거를 해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 어바트먼트의 스크류, 홀을 딱 봤더니 다 버컬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다 버컬 쪽으로 치우쳐서 식립된 거죠. 상하게 대고치는 펑셔널 커스프가 팔라탈 커스프이기 때문에 팔라탈 쪽으로 어바트먼트와 익스텐션이 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진지바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저 어바트먼트를 제거를 해서 봤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팔라탈로 쪽으로 꺾이면서, 또한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가 적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머전시 프로파일이나 어바트먼트의 이머전시 앵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랄 하이진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저 팔라탈 쪽으로 연장됐던 어바트먼트 베이스 쪽으로 지속적으로 플라그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났고 그 하방 쪽의 진지바에 심한 만성 염증을 동반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철물을 다시 만든다고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철물을 다시 만드는 걸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다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크게 열고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고요. 상악 구치부에서는 저렇게 상방 쪽에 어느 정도 본로스를 동반한 임플란트라고 한다면 기존의 테이퍼 키트에 있는 픽스처 드라이버로 제거가 쉽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스템의 EFR 키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운 좋게 그런 픽스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쉽게 제거를 했고요.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란 위치, 즉 근원심적 그리고 협설적으로 아이디어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사이드 커팅 드릴을 이용해서 새롭게 드릴링 홀을 만들고, 또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오스테오톰을 이용해서 사이너스 플러스를 다시 프랙처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란 위치에 3개의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을 했습니다. 지금 팔라탈로 저렇게 당기고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기존의 부적절한 깊이 조절로 가지고 식립됐던 임플란트로 인해서 코로날 쪽에, 특히 4번의 버컬 쪽에 심한 본 디펙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쪽 부위에 적절한 본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24번 임플란트에는 본 그래프트를 시행을 하고 오스빌더를 이용해서 오그멘테이션을 시행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줬고요. 수술 후 찍은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24번, 6번, 7번에 3개의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약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최종 보철물을 수복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PA가 되겠고요. 한번 이전 술전의 파노라마와 새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최종 보철물을 완료한 다음에 파노라마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깊이가 적절하게 조절이 됐기 때문에 어바트먼트 이머전시 프로파일도 우수하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임플란트 위치가 크라운의 센터에 다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의 구강위생 관리가 훨씬 더 쉬울 수 있는 보철물을 만들 수 있었게 되겠죠. 또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즉 셀프 클렌징 스페이스를 부여를 하고 프록시멀 브러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줘야지만 환자가 클리닝을 쉽게 하고 저 임플란트의 장기 안정성 또한 유지 관리의 문제가 적어지게 되겠죠.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플란트를 잘 심지 못하다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유지 관리에 있어서 그런 기계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환자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치과 의사도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임플란트를 잘 심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대안으로 제시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가이드 수술부터 또 다른 여러 가지 툴들이 있었죠. 이런 패럴렐 가이드 키트라는 것도 심플하게 1개나 2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디지털 가이드 수술의 좋은 대안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현재도 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환자의 어떤 그 제약점들 때문에 CT를 찍기가 어렵거나 또한 가이드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패럴렐 가이드 키트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구치의 프리핸드 케이스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란 위치에 이니셜 드릴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즐겨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키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저 위쪽에 가이드 부시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직경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구치의 근원심 직경과 대구치의 근원심 직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치아의 근원심 직경에 맞는 적절한 사이즈의 가이드 부시를 이용해서 이니셜 드릴링을 내가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의 센터에 만들 수 있는 거죠. 즉 크라운의 센터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케이스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악에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37번, 46번, 47번. 우리가 6번의 싱글 미싱이라고 한다면 5번과 7번 사이에 이니셜 드릴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케이스가 되겠죠. 하지만 7번 같은 경우 싱글 7번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포스테리어 쪽에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6번에 너무 가깝게 드릴링이 되고 어떨 때는 6번에서 너무 멀리 드릴링이 되는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환자의 개구량이 충분하지 못할 때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패럴렐 가이드 키트를 쓰면 아이디어란 위치에 이니셜 드릴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위치가 아이디어란 위치겠죠. 먼저 크라운의 그런 근원심 폭경을 먼저 생각을 하고 예상되는 크라운의 수복 크라운의 근원심 폭경의 가운데에 드릴링을 하는 겁니다. 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크라운의 근원심 폭경이 약 10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mm의 가이드 부시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플랩을 연 다음에 골폭을 확인하고 패럴렐 가이드 키트 안에 있는 이니셜 드릴에 저 10mm 직경의 가이드 부시를 장착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 가이드 부시를 6번의 디스탈에 붙여서 드릴링을 해주게 되면 아이디어라는 위치, 즉 6번의 디스탈에서부터 약 5에서 6m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이니셜 드릴링이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니셜 드릴링을 해놓고 나면 테이퍼 키트의 테이퍼 드릴을 이용해서 확공만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쉬워지게 되겠죠. 오른쪽은 2개, 6번과 7번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6번 부위에도 패럴렐 가이드 키트 안에 있는 드릴에 10mm 가이드 부시 그리고 드릴링을 하고 나죠. 그럼 드릴링을 한 다음에 또 7번에 드릴링을 할 때는 미리 그 6번 부위에 필요한 메조디스탈의 10mm의 그 거리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 사용했던 가이드 부시를 가이드 핀에 연결을 해서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10mm 6번 부위에 수복할 공간을 먼저 확보를 해놨죠.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10mm 가이드 부시를 드릴에 끼고 앞쪽에 있고 꽂아져 있는 가이드 부시에 붙여서 드릴링을 한 다음에 저렇게 꽂아서 보면, 즉 내가 수복하고자 하는 크라운의 사이즈를 예상을 하고 그 가운데 이니셜 드릴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다음엔 확장만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 단계의 드릴링을 할 때 약간의 앵귤레이션의 변화들은 도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식립을 하게 되면, 즉 두 개의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를 약 10mm, 우리가 6번, 7번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아이디어란 거리, 이니셜 드릴링 사이의 거리를 10에서 10mm 정도라고 11mm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렇게 식립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수철을 해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어란 위치에 잘 식립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또 이전에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 유행을 하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게 이런 아날로그 타입의 서지컬 가이드죠.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기공실에서 만들기도 하고 시술자가 직접 만들기도 했었죠. 알지네이트 인상을 떠서 모델을 만들고 도치 배열을 하거나 아니면 왁스업을 해서 백큐ම් 포밍 매트릭스 방법으로 위를 찍어서 그 안에 레진을 채우고, 그리고 거기에 센터 부위에 드릴링 홀을 형성을 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아날로그 타입의 가이드는 드릴링의 앵귤레이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릴링을 하는 게 좋겠죠. 아이디어란 임플란트 앵귤레이션. 그런데 이 가이드에 맞는 전용 드릴 키트가 없습니다. 그냥 서지컬 키트를 쓰는 거죠. 주로 이니셜 드릴링은 1.5의 렌스 드릴 아니면 2.0의 트위스트 드릴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이드 홀이 드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저 가이드 홀을 통해서 드릴이 가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특히 환자가 입이 잘 벌어질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이러면 인접한 루트를 닿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백큐ම් 포밍 매트릭스 방식으로 만들어진 아날로그 스타일의 서지컬 가이드는 임플란트 앵귤레이션을 컨트롤하는데 큰 메리트는 없다. 버코 링괄 그리고 메조디스탈적인 위치만을 컨트롤해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렌드의 변화가 생기게 됐죠. 치과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트렌드의 변화는 바로 디지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디지털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가 치과계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현재도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가이드 수술에 대해서 이번 수요 화상 세미나 하반기에서 여러 연자분들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즉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많은 외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 아이언맨처럼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이언맨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수트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외과적인 술기들을 실수 없이 항상 루틴하게 좀 더 아이디어라고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트가 바로 저에게는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 큰 인기를 얻게 된 첫 번째 그런 기여자는 바로 CBCT죠. 콘빔 CT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이드 수술이 이제 쉬워지게 됐습니다. 체득된 CBCT상을 가지고 우리가 치아나 인접한 치아나 악골에 대한 3차원적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또한 버추얼 플래닝 프로그램들, 3쉐입사의 임플란트 스튜디오, 엑소캐드사의 엑소플랜과 같은 우리가 임플란트를 플래닝을 버추얼하게 해볼 수 있는, 즉 CT 데이터를 가지고 버추얼하게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래닝 프로그램들이 많이 출시가 됐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임플란트 플래닝을 세워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술자의 경험이 그 계획을 실현하기엔 아주 부족하거나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어떤 해부학적인 제한점이나 우리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된 임플란트의 위치를 환자의 구강 내로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항상 일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장치가 하나 필요했는데요. 그게 바로 서지컬 스텐트가 되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급격히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정확성이 높은 서지컬 스텐트를 3D 프린팅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확성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 CAD와 CAM 테크놀로지의 적절한 조합으로 인해서
현재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 굉장히 유행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그 정확성 또한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정확합니다. 정확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재고의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상해에 있는 제구인민병원이라는 곳이랑 같이 했던 연구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한 그룹에서는 심플란트라는 플래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플래닝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프리핸드로 심었죠. 저 플래닝된 데이터를 그대로 식립하기 위해서 그 레퍼런스로 삼으면서 임플란트 심은 거고요. 또 한 그룹의 환자에게서는 저 심플란트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플래닝된 그 임플란트대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저는 서지컬 스텐트를 만들어서 심었죠. 동일한 술자가요. 동일한 숙련된 술자가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지컬 스텐트를 이용한 저는 디지털 서지컬 스텐트를 이용한 것이 훨씬 더 정확성이 높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환자 입장에서 좋은 거는요. 수술 시간이 줄어들고 침습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증례에 있어서 플레미스 수술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임플란트를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부터 또한 이런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전문가들, 굉장히 스킬드 서전들도 이런 걸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초보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심플한 케이스들이나 약간 난이도가 복잡한 케이스들을 심플하게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숙련된 의사분들께서는 특히 완전 무취학 환자에서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어느 위치에부터 드릴링을 해야 될지, 뭐를 레퍼런스를 잡고 드릴링을 시작을 해야 될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디지털 가이드 수술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 많은 임플란트 임상의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략하게 이 디지털 가이드 수술의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편에서 이수영 원장님께서 실제 이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간략한 이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가이드 수술의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CT를 찍어야 되겠죠. CBCT를 찍음으로 인해서 뼈와 맨디블라 캐널 그리고 사이너스 플로어 등까지의 그런 3차원적인 다양한 위치 정보를 얻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용골의 폭, 가용골의 그런 하이트 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 서지컬 가이드 템플릿이라는 건 인접한 치아와 하방의 진지바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CT 데이터에서 얻어진 진지바의 정보는 부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스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이용해서 트리오스와 같은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이용해서 치아와 진지바에 대한 서페이스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표면 데이터를 얻는 거죠. 자, 그런데 스캐너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라면 그냥 임프레션을 뜨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지네이트 인상보다는 실리콘 인상을 뜨는 것이 훨씬 더 정확성이 높겠죠. 인상을 체득한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모델 스캐너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스캐닝을 해서 표면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정확성은 높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상 체득의 에러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수영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CBCT상에서 CT 파일, 즉 다이콤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추출을 하고요. 스캐너를 이용한 데이터, 즉 모델 스캐너든 인트라오랄 스캐너든 표면을 스캔한 STL 파일을 추출을 해서 이 두 가지의 파일을 합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정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가이드 수술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 틀어지는 것처럼 이 정합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합을 할 땐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치아의 외형들과, 즉 CBCT에서 찍혀진 치아의 외형과 인트라오랄 스캐닝이나 아니면 모델 스캐닝 상에서 얻어진 치아의 외형들을 중첩을 하게 됩니다. 즉 치아의 외형들을 중첩을 함으로 인해서 CT 데이터와 즉 서페이스 스캔 데이터를 정렬을 하게 되는 거죠. 정합을 하면서 같이 맞춰주게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상 체득할 때도 정확하게 치아의 외형을 인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CT를 찍을 때도 환자의 움직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시켜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먼저 보철적인 플래닝을 세우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원장님께서 원내에서 하실 수도 있고 직접 아니면 오스템의 원가이드 센터에서 할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플로우는 동일합니다. 먼저 서페이스 스캔 데이터 상에서 이 환자에게 아이디얼한 보철적인 디자인을 해주게 되고요. 즉 그래서 제가 디지털 가이디드 임플란트 서저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철적인 플래닝을 먼저 하고, 즉 보철을 먼저 고려하고 그 고려된 보철 수복에 센터에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얼한 플래닝, 임플란트 플래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임플란트의 아이디얼한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원심적인 직경, 근원심적인 위치, 자연치아와의 거리,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플래닝 프로그램 상에서는 우리가 보철물의 외형, 즉 수복하고자 하는 디자인된 보철물의 외형의 형태가 저렇게 그려지고 그 위치에서 임플란트가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수직적인 깊이도 우리가 잴 수가 있습니다. 즉 진지바의 두께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서브크레스탈로 몇 미리를 넣을지, 즉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얼마나 깊이 심어야 될지를 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연치아와 임플란트의 그런 소프트 티슈의 커넥션이 좀 다르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상방의 연조직의 두께에 따라서 서브크레스탈로 식립돼야 되는 임플란트의 그런 서브크레스탈로 식립되는 양이 달라져야 됩니다. 한쪽에는 두꺼운 4mm의 진지바를 가지고 있고 반대쪽에는 2mm의 얇은 진지바를 갖고 있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본 레벨에 맞춰서 EQ 크레스탈로 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의 바이올로직 위드스는 약 3에서 3.5m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지바의 두께가 임플란트 주변에 필요한 바이올로직 위드스보다 크다고 한다면 임플란트 식립 후에 바이올로직 위드스는 그 상방의 진지바에서 다 확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진지바의 두께가 바이올로직 위드스보다 작다고 한다면 새로운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확립하기 위해서 크레스탈본에 리잡션이 생기겠죠. 즉 골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플래닝을 할 때 진지바의 두께를 재보고요.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깊이 조절을 할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 아날로그적으로 했었을 때는 플랩을 열어보고 진지바의 두께를 재측해보고 거기서 깊이를 조절을 했다고 한다면 미리 예상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라비오팔라탈 포지션도 우리가 아이디얼한 버컬본의 두께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임플란트 위치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 주변의 수직적인 본의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5에서 2.0의 버컬본의 두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 확보해 줄 수 있게, 특히 버콜링과 리드스가 굉장히 제한됐다고 그런다면 아이디얼한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 디지털 가이드 수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한 앵귤레이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린 이유는요. 아무리 디지털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임플란트의 원리와 기본적인 요소, 필요 요소는 동일합니다. 위치, 방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얼한 방향을 디지털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기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플래닝을 하게 되면요. 그 플래닝된 위치대로 드릴링을 유도해 줄 수 있는 가이드 홀이 형성이 되고요. 그 가이드 홀을 서포트해주는 부가적인 파트들이 형성되는 게 바로 서지컬 스텐트가 되겠습니다. 즉 임플란트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되고 나면 그 방향대로 그리고 그 깊이대로 임플란트 식립할 수 있는 가이드 홀이 먼저 형성이 되고요. 그 가이드 홀을 서포트하기 위한 부가적인 파트들이 형성되는 게 바로 서지컬 스텐트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서지컬 스텐트를 디자인하고 난 다음에 저 서지컬 스텐트를 추출해서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바로 서지컬 가이드의 제작이 끝나는 거죠. 그럼 원장님 병원으로 이 가이드가 배송이 되거나 아니면 원내에서 제작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가지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전용 가이드 키트가 필요하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덴티스트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각 메이저 회사에서 이런 디지털 서지컬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들을
다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에 많이 출시되어 있고요. 각 회사마다 그리고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서저리 시스템마다 그 서지컬 스텐트의 특징이 다르고요. 드릴의 특징이 다릅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런 딜링 프로토콜도 달라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후 시간에서는 이런 원가이드 시스템의 특장점들 그리고 원가이드 키트의 특장점과 실제 임상 적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